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주제 12번 제국주의와 민족운동이에요. 자,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제국주의라는 것은요. 19세기 후반부터 서양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외 팽창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세기 초중반,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서양 열강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쌓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를 통해서 군사력을 키웠고요. 이렇게 쌓아 올린 부와 군사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형태의 정치 형태를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국주의. 자, 이 제국주의의 모습을 띄웠던 서양 열강들은 쌤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력을 발전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공업들을 발전시켰냐면 자, 이 중화학공업을 발전을 시킵니다. 중화학공업.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쌤 여기 지금 못 적어주고 있는데 뭐 철강이라던가 선박 그리고 기계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켰어요. 이런 공업들을 발전을 시키면서 경제력을 성장시켰다. 자,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등장을 하고 서양 열강들이 널리 퍼뜨리게 되는데 자, 이런 제국주의가 널리 퍼지게 된 데에는 크게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사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서양 열강은 중화학공업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을 하자 값싼 원료 공급지와 이게 첫 번째 경제적 이유 중에 첫 번째예요. 그리고 제품의 판매 시장 두 번째 이유겠죠. 세 번째 국내 잉여 자본의 투자처 등을 찾아서 대외 팽창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이 식민지를 만들었던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값싼 원료 공급지. 자,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기계로 물건들을 계속 찍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을 계속 찍어내니까 이 물건의 원래 재료가 돼야 되는 원료들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그러한 원료들을 값싸게 뺏어올 수 있는 식민지가 필요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품의 판매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판매 시장. 자, 이 제품의 판매 시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기계로 계속 물건을 찍어내게 되니까 물건이 너무 차고 흘러 넘쳐. 자, 공급이 수요보다 많게 되면은 이 물건이 똥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손해로 돌아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생산량들을 이 해외로 팔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 잉여 자본의 투자처 등을 찾아서 대외 팽창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물건을 생산해내고 사람들도 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하게 되니까 이 돈이 썩어나. 근데 이 돈이란 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도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면은 그 돈이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오히려 불황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잉여 자본의 투자처, 제품의 판매 시장, 값싼 원료 공급지와 같은 것들을 이유로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제국주의가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자료 1번에 보면 제국주의가 등장한 경제적 배경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이 세실 로즈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제국주의를 옹호했던 제국주의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나는 어제 런던 이스트엔드에 가서 실업자들의 집회를 방청했다. 그곳에서 빵을 달라고 외치는 실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제국주의가 중요함을 더욱 확신했대요. 자, 이 사람은 이 실업자들이 빵을 달라, 우리에게 일을 달라라고 외치는 걸 보고 제국주의가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을 했대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자, 세 번째 줄로 넘어가서 자, 우리는 과잉 인구를 수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러한 과잉 인구를 수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고 공장이나 광산에서 생산한 상품의 판로를 개척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더욱더 받아들여지고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경제적 이유 말고도 정치적 이유와 사상적 이유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정치적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두 번째 문단 시작부터 볼게요. 자, 제국주의 열강의 대외 팽창은 경제적 이득 추구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간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내 사회 갈등이 더욱더 심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자, 이러한 국내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더욱더 개척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자국인 식민지를 더욱더 많이 확보했다. 우리가 더 국제적 위상이 높은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관심을 타국과의 식민지 경쟁에서 승리하는 일로 돌려 사회 통합을 도모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침략적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주주의. 자, 이런 것들을 침략적 민주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말 그대로 무엇이냐? 이 자신의 그 침략을 민주주의에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 침략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침략적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그러니까 다국민의 우수성을 이러한 침략 행위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왜 한글로 안 쳐지니? 침략적 민족주의인데, 됐죠? 선생님, 이거 업데이트 된 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제국주의가 널리 퍼지게 된, 서양 열강에서 널리 퍼지게 된 정치적인 이유,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침략적 민족주의를 통해서 국내의 불만을 이제 국민들의 불만, 관심을 이제 바깥으로 돌리게 되는 거다. 자,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우리 조선시대 때 당시에 일본이 전국시대를 통합하고 나서 넘쳐나는 군사력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했었죠. 자, 그런 것처럼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이런 불만,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는 전략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침략적 민족주의가 제국주의가 널리 퍼지게 되는 정치적인 배경이 되었다로 볼 수가 있고요. 아, 이거 써가지고 밑에 밀렸구나. 자, 침략적 민족주의 다 적었죠? 일단 이거 다시 지울게요. 자, 그럼 마지막 문단 봅시다. 마지막 문단에는 사상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제국주의는 서양의 문화, 인종 우월 의식에서도 비롯되었다. 서양인은 미개한 비서양인을 문명화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내세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쟤네는 너무 미개하니까 우리가 얘네를 개화시켜주자. 우리가 얘네를 조금 깨워줘야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당시에 키플링이라는 사람이요. 이러한 형태를 백인의 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래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백인의 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우리가 문명화되어 있는 백인이 뭐 동양인이라던가 흑인들을 개화시켜주고 문명화시켜줘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차별적이죠. 그리고 이제 서양인들을 우월하게 보고 나머지 인종을 하위로 보는 인식인데 상당히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사상적으로 작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했던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사회진화론. 자, 이렇게 사상적으로는 사회진화론 그리고 인종주의와 같은 것들이 퍼지게 되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 이런 문명을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된다라는 사상적 배경, 기반을 가지고 제국주의가 널리 퍼지게 되고, 이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러한 명분들을 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해 나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냐, 제국주의가 어떠한 것인지 제국주의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국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배경들, 뭐 경제적인 배경, 정치적, 사상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서양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받아들였어. 제국주의를 받아들여서 가장 많이 침탈한 대륙이 어디냐? 그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볼 거는 이 서양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받아들여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분할하고 나누고 다스렸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보면은 제국주의 열강은 산업화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과 시장 잠재력이 아프리카에 있음을 파악하고 앞다투어서 침략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 자료 2번에 있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가 아프리카를 침범을 했고요. 아프리카 대륙은 사실상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거의 다 식민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독립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와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하면 뭐 커피가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시에 아프리카가 전 지역이 분할되고 점령이 되었습니다.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각국이 어떻게 아프리카를 나누고 지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남쪽의 케이프타운까지 있는 종단 정책을 추진하였대요. 종단 정책을 추진했는데 우리 지도로 봅시다. 지도에 보면은 자, 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영국령이에요. 땅이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영국은 이집트의 카이로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제일 아래에 있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을 이렇게 세로로 이어버리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 정책을 영국의 종단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프랑스는 어떠했느냐? 자, 프랑스는요, 서아프리카를 기점으로 동과 서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펼쳤습니다. 횡단 정책. 아래 지도로 같이 보면, 자,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프랑스의 영토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령 서아프리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 이곳 보이죠? 이곳에 알제리라는 곳에서부터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섬이 마다가스카르예요. 마다가스카르. 이 마다가스카르를 잇는 가로로 잇는 정책을 실시를 하였는데 이 정책이 바로 프랑스의 횡단 정책입니다. 프랑스의 횡단 정책. 그래서 이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로로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던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파쇼다 사건입니다. 우리 지도에 파쇼다 나와 있죠. 본문에서 보면 자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파쇼다에서 충돌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국은 세로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세로로 가로지르는 정책을 실시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이렇게 나누는 가로로 연결을 짓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빚게 되었던 게 바로 파쇼다 사건인데 자, 이 파쇼다 사건에서는 프랑스의 양보로 인해서 결국 영국이 차지를 하게 되죠. 자, 여기에는 뭐 프랑스의 양보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상으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양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영국은 유럽 열강들 중에서도 제일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냥 일장이었어요, 일장.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 뭐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넘사벽인 사람이 있잖아요. 쌤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선생님 때는 400점 만점이었어요. 400점 만점 시대예요. 지금은 몇 점 만점이에요, 모의고사가? 500점 만점인가? 450점 만점인가? 몇 점 만점이야? 500점 만점이에요? 쌤 때는 400점 만점이었는데 쌤 친구는 학년부장쌤이랑 내기해가지고 언수회탐 300점 맞으면 학년부장쌤이 간식을 돌리겠다 그랬어. 근데 그 친구는 언수회탐에서 400점까지 다 400점을 만점을 맞았던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약간 넘사벽이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 갔어요. 서울대 의대 이제 정시로 간 친구가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그 친구한테 뭐 공부로 야 나랑 내기할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영국은 당시에 어느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양보를 했어요. 이 파쇼다 지역을. 그래서 이 파쇼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종단 정책, 횡단 정책을 하면서 이런 사건도 일어났었고 자 그 외에도 아프리카에는 독일과 벨기에 같은 나라들, 서양의 독일과 벨기에 같은 나라들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분할에.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이제 모로코 사건이에요. 모로코 사건. 자, 이 모로코 사건도 아래 지도에 나와 있죠. 자, 이 아래 보면은 모로코 사건에서 1911년, 1905년에서 1차, 2차 모로코 사건이 나타나는데 자, 이 모로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모로코 지역을 프랑스가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 프랑스 지배에 불만을 품었던 독일이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갈등을 빚게 됐던 사건입니다. 모로코 사건과 같은 사건도 발생을 했어요. 물론 결국 이제 국제적으로 독일에게 제약을 가하게 되면서 이 모로코는 프랑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당시에 모로코 사건 당시에 독일의 황제였던 사람이 비렐름 2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비렐름 2세는 독일의 팽창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로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와 식민지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되면서 모로코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다. 자,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자, 이렇게 아프리카를 서양 열강들이 각각 차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 지배 방식이 서로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토착민 협력자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간접 지배를 선언을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동화주의 전통을 식민지에 이식을 해서 토착민을 프랑스 시민으로 만드는 동화 정책을 구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자신들이 일단 식민지를 점령하고 난 후에 그 점령지에 원래 있던 협력자들,
원래 국민들 중에서도 협력자들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간접 지배를 했던 거고, 프랑스는 자신들의 정치적 형태였던 공화주의 전통을 식민지에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프랑스 시민으로 만드는 동화 정책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간접 지배던 동화 정책이던 간에 이 영국과 프랑스 혹은 다른 서양 열강들 모두 다 이제 아프리카에 사탕수수나 목화 등의 농장을 경영을 하고 광산을 개발하면서 이제 토착민을 수탈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라는 말로 이번 페이지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아프리카 대륙이 서양 열강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독립국을 유지했던 건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독립을 유지했었다라는 것과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의 아프리카를 나누는 정책에서 갈등을 빚었던 사건인 파쇼다 사건, 그리고 모로코 사건은 프랑스와 독일이 갈등을 빚었구나, 모로코라는 지역을 두고 프랑스와 독일이 갈등을 빚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 살펴봤죠. 자, 딱 한 장 봤어요. 딱 한 장. 제국주의의 의미, 그리고 제국주의가 등장했던, 널리 퍼지겠던 배경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나누게 되면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